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빅데이터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인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인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분들도 빅데이터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들어봤을 정도로 이 빅데이터는 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용어고요. 특히 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든지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모셔가려고 기업에서 많은 돈을 주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정은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이 인재상 자체를 빅데이터 분석형 인재상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좀 더 내가 생각하던 기준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BM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합병하면서 특히 하둡이라는 프로젝트 시장을 좀 더 잠식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인데 특히 이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업체들이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것처럼.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빅데이터를 사실 영어로 말하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마이닝. 말 그대로 데이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캐내는 겁니다. 마이닝은 광산에서 금을 캘 때 마이닝 한다고 하거든요. 그 데이터에서 금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량의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 관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은 빅데이터에서 이 관계,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활용하는 거를 말하는데 특히 우리 같이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거대한 자료에다가 특정한 규칙을 발견해내는 컴퓨터 처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단순히 나열된 데이터, 문자, 행, 열, 숫자 이런 것들에는 빅데이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형태와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분석 툴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석 툴이 어렵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3학년 그 경영자료 처리 분석, 여러분들 R 같이 배우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런 것들만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R, 파이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고등 수준의 분석도 R, 파이썬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고요. 그리고 좀 더 분석 프로그램들이 이제 범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비용을 주고 쓰는 프로그램들조차도 이런 범용 프로그램이 기반돼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알면 다가가기 쉽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은 분석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빅데이터 분석 툴에서 가장 양대 산맥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이 R과 파이썬입니다. R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면 R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프로그램 언어고요. 이게 개방형이고 오픈 소스예요. 개방형이고 오픈 소스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통계 도구예요. 거기다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R 같은 경우에는 왜 좋냐?
인메모리 컴퓨팅이에요. 인메모리 컴퓨팅이란 건 메모리에 우리 컴퓨터에 들고 오지 않고도 그 메모리에서 바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 처리 방식 자체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기다가 이 다양한 패키지가 있어요. R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이 패키지 하나에 따라 패키지 하나에 여러 가지 분석이 하나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패키지 하나당 분석이 하나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더 붙긴 하지만, 패키지만 많이 설치면 설치될수록 R은 분석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설치되는 만큼 그보다 더. 그래서 가장 많은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게 R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파이썬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 개방형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패키지를 만들 수 있고 배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식 인증은 있겠지만, 근데 공식 인증이라는 자체도 각 나라의 어떤 기업이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범용화됐고 오픈소스인 거죠. 개방화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R은 엄청나게 강력한 시각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설치만 하면 내가 지도 시각화하고 싶으면 지도 시각화 패키지만 설치하면 돼. 의사결정 트리로 하고 싶으면 의사결정 트리 패키지만 설치하면 돼요. 이 시각화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구조를 찾고, 이 의미와 구조를 나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위험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시각화가 세다라는 건, 강력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바라든지 C 언어라든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과 연결도 쉽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멀티 OS 가능해요. 여러분들 윈도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맥도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리눅스, 유닉스 대부분 컴퓨터 OS에서 다 가능해요.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단점으로 말한다면 다른 것에 비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오래 그러지도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해 꾸준한 학습이 요구되는 거죠. 이 꾸준한 학습이라는 게 왜 꾸준한 학습이냐면, 이 패키지가 워낙 개방화되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패키지가 워낙 많아요. 패키지 개수가 7만 개 넘게 있거든요. 다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뭐 시각화라든지 분석 방법을 쓰고 싶으면은 패키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패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패키지에 대한 학습은 꼭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키지 여러분들이 뭐 쓰기 어려울까요? R을 쓰는 방식은 동일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지 않아. 다른 것에 대비 학습 요구가 좀 있다. 근데 저는 발전을 하려면 학습 요구가 무조건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래 책에는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사실 일정 시간의 뭐 연습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용자 학습도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가 파이썬입니다. 이 파이썬은 그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프로그래머인데 개발했어요. 근데 이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비영리 목적으로 진행됐고, 이 R처럼 개방형 오픈소스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강점이냐면 텍스트 관련 처리할 때 제일 강점이 있고요. 뭐 R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파이썬에서 제일 강점은 텍스트 관련 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할 때도 좀 더 쉽고 직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도 단축돼요. 다른 것에 비해. Your battery, please charge.
그런데 약점은 뭐겠어요? 시각화 기능이 아래 대비 약하다는 거죠. 아래 대비.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사실 약하긴 많이 약해요. 거기다가 패키지 수가 적어요. 그래서 활용 가능한 패키지 수가 R보다는 확실히 적기 때문에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툴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대중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좀 관심이 있다면 이 정도 툴만 배운다면 마케팅 쪽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충분히. 뭐 알파이선 다 하기 싫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데이터 분석 결과.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시각화입니다. 왜 이 데이터 분석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데이터 정보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정보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처리해야 되는 사람도 능력에 부담이 갈 거란 말이죠. 사람의 정보 처리 능력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너무 많은 정보가 전달되면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뭐다? 데이터 시각화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사람은 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거의 절반이 넘어요. 뭐 오감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생각하고 시각적으로 기억한다고 할 정도로 이 시각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난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데이터 시각화를 한 모습들이에요. 1950년도의 GDP 대비 생산년 대비 GDP인데 우리나라가 요때 요 정도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2011년은 이 정도 성장했다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사례들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데이터의 이해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이거 2012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안을 이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자마자 뭐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어요? 보건복지 노동. 바로 판단됐잖아요. 두 번째는 일반 공공행정이구나. 그다음 교육이네. 그다음 국방이네. 그다음 SOC네. R&D네. 어때요? 이해 속도가 훨씬 더 높죠. 빠르죠. 이게 시각화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 책에 있는 사례인데 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콜레라에 대한 사례고 이 존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가 이 런던에 콜레라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콜레라가 지금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영국 국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석회 악취에서 이 콜레라가 냄새에서 콜레라가 퍼져나간다고 판단을 해서 이 악취를 줄이려고 오수에다가 석회를 막 뿌리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근데 이 존 스노우라는 의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물에서 물을 통해서 이 콜레라가 발생이 전염된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부터 했냐면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딱 그리고 나서 지도를 가지고 와서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환자 수를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니까 콜레라 환자의 수에 거리에는 우물이 가까울수록 많다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점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물 위치거든요. 전부 이 런던에. 그래서 콜레라는 오염된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우물을 폐쇄하자라고 런던 시내에다가 여러분들은 건의를 했어요. 이 스노우라는 의사가. 그래서 그 당국에서는 이게 속눈샘 치고 우물을 폐쇄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콜라겐 전염이 멈췄어요. 이 사례를 보고도 여러분들은 명확해요. 거대한 크기를 지니고 있는 이 복잡한 데이터들이 뭐예요? 환자의 수, 거리 이런 것들 뭐였어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숨겨진 정보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요. 첫 번째가 시간 시각화입니다. 시간 시각화. 시간 시각화는 말 그대로 시계열 데이터 시각화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의 변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가장 큰 정보는 뭐다?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경향이구나. 온도가 떨어지는 경향이구나.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에 따르는 특정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최고값이 어딘지 최저값이 어딘지 최고값이 17도네 최저값 3도네 바로 판단 가능하시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구글 트렌드가 그래서 바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시각화, 시간 시각화를 했고 그 독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감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보여주는 게 이 시간 시각화의 가장 큰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시각화예요. 텍스트 시각화. 이 텍스트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문서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 시각화하면은 문서를 핵심을 보는데 핵심을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을 줘요. 자, 여기 문서를 텍스트 시각화를 한 예인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성장, 노션, 템플릿을, 좋은 포스트, 유튜브 있습니다. 블로그 동영상, 시간이.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된 순으로 표시되는 텍스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성장이 가장 큰 목표구나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 텍스트 시각을 통해서 문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너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룹 파악이도 좋아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파악하기도 쉽고 연관성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왜? 이 텍스트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근데 텍스트는 조금 단점이 있죠. 잘 봐요. 시간 시각화에 비해서 이 데이터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명목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텍스트만 보여줄 수 있는 계산이 되지 않는 명목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현이 어려운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를 시각화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이런 걸 워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문자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저희 그 경영자료 처리 분석도 배우는데 이제 텍스트 분석 배울 거예요. 이번 주차에. 그래서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 내용을 보고 대통령들이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는지 이런 거 텍스트 시각화의 가장 큰 예인 거죠. 세 번째가 이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 이 소셜 네트워크란 게 이 네트워크 여러분들 SNS 쉽게 생각하면 소셜 네트워크 SNS 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 네트워크 상에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떠한 사회 현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예로 들고 온 건데 이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게 이 여성 혐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누가 분석한 걸 들고 와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단어들만 연결되고 요 사이에서 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이건 사회 현상이고 사람들의 뭐 하는 방식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데이터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게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심 누군지, 누구랑 관계하고 있는지, 정보는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각화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를 한다고 하면 이 연결 관계가 어떻게 연결 관계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는 사실 이제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해서 사회에 연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SNS까지 넘어간 거죠. 마지막으로 지도 기반 시각화는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가진 지리적 정보들 있잖아요. 이걸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경도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 트윗 위치에 따른 모바일에서 전송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서울시 생활 인구에 따른 지도 기반 시각화인데요. 이 빨간색들이 생활 인구가 많다라고 판단되는 곳이거든요. 판단되는 게 아니라 팩트죠. 그래서 이게 지역 정보를 시각화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죠. 뭐 생활 인구가 어디 높은지.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다 다르고 이 시각화 방법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 큰 데이터들을, 빅 데이터들을 이 시각화 방법들로 쉽게,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시각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케팅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관점에서 빅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통찰이에요. 소비자 통찰. 소비자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어떠한 소비를 하는지, 어떤 패턴을 가졌는지, 선호도는 어떤지, 정보는 어떤지, 어떤 구매 가능성이 높은 게 고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제공해야 소비자가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 관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게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 유형적 상품만 했지만 요즘은 무형 상품에도 전부 다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마케팅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대기업부터 많이 시작하죠.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 월마트는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데이터 센터라고 따로 지칭돼 있고 업체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닷컴의 가장 그 검색 엔진이 따로 있는데 그걸 폴라리스라고 해요.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SNS 분석을 같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검색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검색 플랫폼에서 하우스, 집을 검색했어요. 하우스를 검색했어요. HOUSE.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집이 나오겠죠. 그런데 월마트 폴라리스에서 검색하면 뭐가 나온다? 미국 TV 드라마 하우스 DVD 검색 결과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SNS 사용 데이터와 연관되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것들이 더 사람들한테 버즈량이 되는 거고 관심이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매출이 15% 정도 올랐어요.
아마존만 그렇냐? 월마트만 그렇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자 가구 구매 제품들을 다 검색해서 분석해서 구매 결과가 예상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거죠. 거기다가 관련 쿠폰까지 제공해요. 그러면 살 확률이 늘어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발 살려 하고 있는데 딱 사이트 들어가자마자 신발 쿠폰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 확률이 높을까 적을까? 쉽죠. 그래서 이걸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 매출의 35%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이런 업체들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점에서 이 마케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가는 어떤 걸 의미할까라는 거죠.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가 왜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 왜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는지, 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고객관계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CRM 패러다임이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뭐였어요? CRM 한다? 그러면 문자, 우편, 이메일 뭐 많이 해봤자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수단으로 해가지고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 수집하면은 미래 수요 예측해서 뭐 티켓을 보내준다거나 타겟 펼쳐서 고객 재구매를 유도하는 게 가장 CRM의 핵심이었는데 가장 과거의 CRM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대부분 이제 고객 유지하고 이탈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CRM은 어떻다? 특히 이 CRM이 어떻다? 우리 웹사이트 방문하는 사람들 로그 보고 클릭률 보고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통해서 이 들어온 데이터를 통해서 뭘 해요? 프로모션 진행하고 인기 상품 공급하고 방식이 완전 바뀌었는 거죠. 거기다가 뭐까지 이제 더 됐어요? SNS 확산, 모바일 기기에 들어왔죠. CRM은 더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남기는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 있잖아요. 실시간 검색어, SNS 댓글, 제품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 니즈 판단하고 새로운 트렌드 파악하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실시간 고객 반응을 체크하고 측정하고 서비스 개선까지 이루어낸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CRM을 시행하는 겁니다. 완전 바뀌었죠. 이 CRM과 빅데이터는 뭐 만난 게 최근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 빅데이터의 확장된 의미는 중요했고 이 CRM을 사용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CRM 부분이 이 CRM으로 대명될수록 특히 이 빅데이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우리는 이 정보를 분석하고 점점 더 먼저 니즈를 파악하고 트렌드 파악해서 시장 변화 예측도 하고 개발도 하고 측정도 하고 개선도 하는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가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 아직 다 모든 기업들이 다 도입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의구심은 아직 남아있어요. 왜일까? 기술적 역량이란 거죠. 기술적, 비용적, 인력 이런 것들이 매우 문제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인력들 저는 지금 개발자만큼 모셔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개발자는 이 데이터 분석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고요. 조금 있다가 세 번째 시간 강의 여러분들과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